이번 시간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이 테이블 한 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주어진 문제, 사실 문제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면 그 다음에 어, 그러니까 사용 가능한 자원을 동원을 해야 돼요. 그거는 우리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볼 때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자원이 제한되는 게 아니라, 물론 제한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도 되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 스스로 공부하셔도 되고, 아니면 회사 내에서 해결해도 되고 회사 밖에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문제를 풀고 그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잡고 해결을 실행하는 요 단계들을 잘게 쪼개면 문제를 정의하고 아이디어를 만들고 아이디어를 실현 가능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다듬고 그 중에서 아이디어를 선택을 하고 판정을 한다는 여러 개, 서너 개, 세 개에서 다섯 개 정도의 아이디어 중에 하나를 골라낸다는 뜻이죠. 실제로 임플리멘트, 그다음에 이제 실행을 해서 문제 해결하는 거죠. 개인에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본인 스스로에게도 꼭 한번 적용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 그거에 대한 설명들을 짤막짤막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창의적 문제 해결에 여러 능력들이 있는데, 뭐, 2장에서는 팀워크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 3장에서 의사소통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이것들은 사실 강의실에서 배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강의실에서 팀워크를 배우고, 사실,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실험을 하거나 팀별 활동을 할 때 잘하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뒤에 이렇게 물러나 앉아있고, 한 명, 두 명만 하는데, 가급적이면 자기가 꼭 팀의 리더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좀 불편하신 분들도 있고, 리더는 안 되더라도 작은 역할이라도 자기가 맡은 역할을 수행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 정말, 물리화학 실험 같은 거 할 때도 옆에서 기록을 한다거나, 실험에 직접 기록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실험을 꼭, 다른 사람들을 막 리드해서 전체적인 걸 좌지우지하는 그런 게 아니더라도 한번 참여를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팀별 활동을 하면서 팀워크를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큰 역할을 너무 어, 물론 이제 눈에 띄거나 그게 잘하면 좋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겪어날 수도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자기한테 주어진 일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언젠간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여러 구성원, 지금도 우리가 이제 팀을 짰을 테니까 다수의 구성원이 어쨌든 간에 어,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강의실 이제 해결하는 것 부분들에 대해서라도 이제 자기가 맡은 역할, 그다음에 아이디어 내는 것들을 충실히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팀워크에 대한 이해도도 되게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려놓을게요. 그다음에 팀워크라는 건 다수의 구성원이 공동 목표를 향해 협동 작업을 수행하는 건데 다수 구성원이니까 좋죠. 업무 분담도 되고 하면 좋은데 팀원 각자의 다양한 지식과 능력에 맞는 임무 역할 유기적인 수행을 하고 자기 역할을 다하는 거죠. 자기 역할을 다하는. 문제 해결 효율이 시너지가 일어나고 극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기 역할을 안 하면 많은 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험 수업 같은 거 해보셨을 때 과연 많다고 좋던가요? 그렇진 않죠. 업무 분장을 정확하게 해서 어, 물론 실험의 속성도 있긴 하지만 일이라는 게 자기한테 주어진 일을 충실히 할 때 해도 사실 유기적으로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자기 역할을 당연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의사소통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지휘 체계가 있으면 지휘 체계에 따라서 뭐 그러니까 빨리 스피드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도 중요하고 한데 자기 역할을 안 해버리면 한 사람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이 다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팀원이 많다는 게 꼭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3장에서 의사소통은 혼자 하는 의사소통하는 게 꼭 앞에 나와서 파워포인트하고 발표하고 하는 게 의사소통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기 역할에 갖고 있는 정보를 팀원들 사이에서 이야기할 때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거기에 집중해서 들어야 뭐 알 거 아니에요. 그런 활동들을 의사소통이라고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있을 때는 팀원 사이의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객 요구 및 아이디어 해결책 실현을 위해서 다양한 매체 활용을 한다. 이거는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는 거니까 고객의 요구를 파악해서 고객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실제로 매체를 파악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다른 회사 제품을 벤치마킹할 수도 있죠. 좋은 의사소통 능력의 첫 번째는 들어야 됩니다. 자기가 말할 기회가 아닌데 자꾸 나서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방해가 됩니다. 그거는 적어 놓았다가 자기한테 이야기 발언권이 주어졌을 때 자기 이야기를 하고 추가로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근데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건데 자기가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해서 자꾸 이야기를 끊으면 전체 회의가 늘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되게 여러분 스스로 잘 생각하면 회의할 때 자꾸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10중 8구 회의에 대해서 준비를 안 했을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적으로 나온 아이디어가 좋은 아이디어일 수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깊이 하면 할수록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들의 개수가 일정 수로 제한이 됩니다. 그렇게 그래서 회의를 하다가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막 새로운 아이디어가 막 나온다. 그럼 내가 회의 준비를 제대로 안 했나?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면적으로 고민을 안 해봤을 수도 있어요.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나중에 이야기하면 되는데 중간에는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써놨다가 이런 것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흐름을 끊지를 않습니다. 발표할 때도 명확하고 똑똑하게 이야기하셔야 되겠죠. 저도 지금 녹음을 하면서도 늘 생각하는 거죠. 제 발음이 이렇게 우물우물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이크도 보니까 지난번 마이크보다 오히려 이게 더 나은 것도 같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문서 작성자. 누군가는 꼼꼼하게 기록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기록하는 사람이 나중에 승리합니다. 기록하는 사람.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조차도 자기가 낸 아이디어를 잊어버립니다. 기록한 사람만이 나중에 자기가 기록한 내용을 봤을 때 그 회의 내용을 온전하게 기억에 되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래서 늘 필기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디지털 기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세대하고 저희 세대하고 차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아날로그를 좋아하는데 디지털도 좋고 아날로그도 좋고 단 그 기록을 잘 보관하십시오. 공책에다 쓰면 좋은 게 그냥 한쪽에다 딱 넣고 일자별로 쓰니까 안 없어지거든요. 디지털 기기는 여러분들이 디지털 기기 수명을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할 때마다 또 이관하려면은 양도 엄청 많잖아요. 뭐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다음에 심적 장애를 극복하라는 이야기는 창의성 하면은 사실 거부감이 굉장히 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창의적이지 못하거나 스스로 이렇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게 좋습니다. 말 많은 게 적극적인 건 아니에요. 해야 될 일 하는 거죠. 시각화가 되게 중요한데요. 물리나 여러분 앞으로 공학할 때도 그 어떤 물리 법칙이나 현상이나 뭐 소재에 대한 거든지 반도체에 대한 뭐든지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십시오. 그럼 이해가 훨씬 쉽습니다. 머리에 그림이 잘 안 그려지면 이해가 온전하지 않은 거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해가 잘못돼서 머리를 그릴 수 있긴 하지만 자기 나름대로 모델이 서면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집니다. 수식도. 수식이 의미하는 것 같죠. 시각 기억법이 중요한데 뭐 기억은 기록으로 대치를 하면 됩니다. 그렇죠? 시각화는 근데 이 3D CAD 같은 경우도 일종의 시각화의 일종입니다. 지능 모형은 뭐 사람에 따라 개성 차이고 사실 크게 저는 신뢰를 안 하는 편인데 요즘 뭐 MBTI다 뭐 하는데 훈련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믿는 바여서 사람마다 성격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순서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능 모형은 아마 안 할 것 같아요. 시각화는 3D CAD로 대체하고요. 이번에 1의 3절은 이제 패러다임 변환과 혁신이라고 하는 건데, 패러다임은 사실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죠.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예전에 공중전화 다 없어졌잖아요. 휴대폰 생기면서 휴대폰 다음에 스마트폰 다. 휴대폰도 이제 플립폰이나 예전에 전통 강자 모토로라 이런 것들이 다 쓰러졌잖아요. 노키아, 그렇죠? 블랙베리, 그러면 애플하고 뭐 스마트폰이 다 쓸어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큰 변화들을 우리가 패러다임의 변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뭐 미중 간의 갈등,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 또 뭐 여러 가지 패러다임의 변화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기술적인 거, 사회적인 거, 환경적인 거. 모든 생물은 태어나고 자라고 이제 성숙하고 나이가 먹고 사망을 하게 됩니다. 기술도 그렇습니다. 기술도 사상이나 제도나 기술, 물건 그리고 문화 등도 잘 살다가 새로운 것에 대체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기업, 전 세계에서 최고의 기업이라는 것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오래 잘 전속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긴 하지만요. 대표적인 예로 여기 나와 있는 예들이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엄청나게 크게 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저는 구글이 마이크로소프트가 구글은 다시 그거 못할 줄 알았더니 요즘에는 그 챗 GPT, AI 뭐 이런 거에서는 또 그쪽이 또 앞서나 봐요. 그 다음에 AMD가 인텔을 못 잡을 줄 알았는데 거기도 또 난리 났고 인텔은 평생 갈 줄 알았는데 모바일 기기 나오면서 저 암 설계 됐고 TSMC는 옛날부터 잘했지만 저렇게 잘할 줄 몰랐고 삼성도 잘하지만 저렇게 잘할 줄 몰랐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기업 환경들이 바뀌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취업할 때 지금 잘 되는 거고 앞으로 잘 되는 거 여러분들이 한 40대 20년 뒤에 잘 되는 건 틀림없이 다릅니다. 저 졸업할 때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이 저렇게 잘할 줄 몰랐습니다. 진짜입니다. 하이닉스는 큰일 났다 했을 중간에 뭐 그런 적도 있었는데 음, 어쨌든 간에 그게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걸 도표로 그리는 건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요 패러다임이 발생을 해서 쭉 전성하고 쇠퇴하는데 사실 패러다임이 이렇게 잘 자라가지고 전성기를 구가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기술들은 어떻게 되느냐면요. 엄청나게 쭉 되다가 사라지는 게 많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 예전에 봤던 것 중에 확실하게 커서 성장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돈 엄청 많이 들이는 것 중에 제 플랫 디스플레이들이 종류들이 있거든요. 지금이야 뭐 LCD가 당연했지만 PDP 같은 경우 일본에서 많이 했는데 PDP 같은 경우도 뜨지 못하고 갔고 그 다음에 다른 플랫 디스플레이 종류도 시장을 구가를 못하고 어, 시장에서 아주 급속하게 성장 못하고 사라진 게 많습니다. 3D 프린팅은 언젠간 다시 올라오겠죠. 태양광도 매번 요번처럼 이렇게 커진 적은 없어요. 예전에도 뚫려다가 가라앉고 뚫려다가 가라앉고 뚫려다가 가라앉고 한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도. 전기차도 아마 그랬을 텐데 이번에는 전기차는 확실히 뭔가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갈아탄다는 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자라주면 좋은데 이게 줄 알았더니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갈아타는 데는 여기서는 그냥 무조건 갈아타면 되는 게 아니라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 누가 알겠어요. 사실 어떤 경우에는 대개 경우 보면은 행운도 좀 따라야 되고 배터리가 잘 될 줄 알았지만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습니다. 저희 대학교 때 배터리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어요. 알았으면 배터리 했겠죠. 그렇죠? 반도체도 우리나라 반도체가 이렇게 잘 나갈 줄 몰랐거든요. 그간에 그게 쉽지는 않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늘 관심을 갖고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새로운 발전되는 산업 분야에 몸을 담는 게 좋습니다. 이제 쇠퇴하는 쪽보다는 것들은 염두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패러다임 발생기 때 보면은 하나의 문제 해결책으로서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제 잠시만요. 얘가 어디 갔나요? 아이군요. 그 전에 지금은 구글이나 애플이 이렇게 유명했지만 그전에는 뭐 애플은 원래 유명했다가 완전히 끝장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다시 살아났고 구글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인터넷 검색 엔진이 엄청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듣도 보도 못한 거 야후는 아실 테지만 인포시크, 뭐 라이코스, 알타비스타 저 때는 그런 게 이렇게 쫙 떴다가 그냥 푹 가고 쫙 떴다가 푹 가고 그랬는데 검색 엔진은 구글로 끝날 줄 알았죠. 구글로 끝날 줄 알았더니 웬걸 한물 간 줄 알았던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을 제가 다시 쓸 줄은 몰랐습니다. 채팅 모드요. 그러니까 사실은 참 그게 쉽지 않은 데 어쨌든 간에 근데 거기서 보면은 구글 같은 경우가 그 검색을 내가 하고 싶은 거가 앞쪽에 떠요. 진짜로. 근데 이제 계속 나는 내가 검색했던 것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그걸 잘 못 벗어나더라고요. 얘는. 계속 나의 루틴, 내가 검색한 과거 이력을 기반으로 나오니까 내가 여기서 이제 완전히 똑같은 단어지만 벗어나고 싶어도 같은 느낌인데 그리고 검색에 한계가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챗GPT는 또 다른 니즈, 필요를 채워주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소수의 선구자들이 패러다임을 이용하는 단계인데 뭐 AI 같은 경우는 뭐 새롭게 많이 뜬 거고요.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새로운 패러다임을 갈아탄다는 게 그 패러다임이 성공해야 되는데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 그러면은 잘 정착이 되면 이제 그 회사들이 그 산업이 쭉 크죠. 그 산업이 크는 산업으로 가면 좋은 게 여러분 직장 상사가 없습니다. 직장 상사가 조금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공장이나 뭐 제조업체 같은 경우 공장이나 아니면 그 관리직들이 없기 때문에 승진을 빨리 하죠. 그리고 산업이 쫙 커지면 밑에 신규 직원들 많고 부하 직원 많고 여러분들 높이는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앞에서 1단계에서 보는 것처럼 모든 게 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다음에 그때 어디에선가 그 문제들이 이제 발견되기 시작하죠. 그걸 잘 개선하면서 그 우월적 지위를 유지해 나가고 있는 기술들도 있긴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이제 도태되는 경우도 있죠. 대표적으로 뭐 여러분들 아실려나 모르겠지만 브라운관 뭐 이런 거죠. 그다음에 공중전화 앞으로 또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이제 패러다임 세특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예도 있죠. 뭐 중국 같은 경우에 사회주의 시장 경제로 성공적으로 전환을 했죠. 지금처럼 중공이라고 불렸을 때 우리나라에서 중공이라고 불렸을 때 저는 살았었는데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죠. 그때 기억도 잘 안 납니다만 이렇게 사회주의 국가가 이렇게 시장 경제 비스무리하게 올 줄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경제이긴 하지만 한국도 사실은 여러분들은
일본 제품에 대해서 별로라고 생각하지만 저희 세대는 일본 제품은 와 그랬거든요. 소니가 워크맨 만들 때, 뭐 그럴 때. 삼성 같은 회사는 소니, 소니의, 소니나 지금은 이름도 전자제품에서는 없어요. 히타치, 마츠시다 이런 데보다 10분의 1도 안 했을 거예요. 세계적인 그 매출이나 이런 걸로는. 그래서 거기서 기술 받아다가 컸는데 요즘에는 거꾸로 됐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팬데믹이 바꾼 요번에 코로나 바꾼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당장 하는, 이거 녹화도 줌으로 하고 있거든요. 줌으로 하는데, 줌이라는 회사도 엄청 컸고, 원격으로 하는 화상회의나 원격 수업이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활성화가 됐죠. 근데 다음은 뭘까? 여러분들이 이제 타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회에 진출할 때 새로운 패러다임 쪽으로 몸을 담궈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많아요. 근데 대개 경우는 이제 모범생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지금 좋은 쪽으로 들어가죠. 근데 지금 좋은 쪽은 이미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약간 모범생 기질이 있어서 그냥 그 당시에 좋았던 곳으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좋았던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안정적이긴 합니다. 거기는 망하진 않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패러다임은 망할 수가 있으니까. 안정적이긴 한데 확 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21세기 엔지니어들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워낙 기술들도 빨리 변하고 그다음에 전기자동차나 자율자동차나 센서나 이런 쪽들은 되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세대에는. 이 세대는 뭐 어떻게 될지는 얼마나 빨리 될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과거에 당연히 저건 되겠다는 것들이 또 사라진 것도 있거든요. 근데 전기자동차하고 자율주행 자동차하고 사라지겠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들 관련된 것들은 이미 많이 시장도 또 강력한 메이저 회사들이 있으니까요. 어쨌든 새로운 패러다임을 고민을 하고 앞으로 될 것을 이제 계속 고민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일입니다. 뭐 기존 기술과 제품이 패러다임 주기곡선에서 어느 곳에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중요하다. 뭐 그런 거고요. 패러다임이 어떤 패러다임인지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뭐 기존에 했던 거 반복해가지고는 어린 반프로치도 없습니다. 아, 인건비 싼 나라들도 금방 만듭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비닐봉투 만드는 그 압출기 하나만 있으면 또 돈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우리나라보다 인건비 훨씬 싼 저기에다가 압출기 보내서 거기서 뽑아오면 되니까. 그다음에 물류도 되게 빨라져가지고 어쨌든 간에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들의 경쟁력이기도 하겠죠. 창의성을 가로막는 심적 장애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가장 이게 뭐 창의성을 위축시키는 이런 심적 장애들이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정말 창의적인 사람인가요?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죠. 노라고. 일단 나이가 너무 많아요. 과거에 이미 배운 게 너무 많아가지고 배운 게 너무 특히 머릿속이 이제 안 바뀌어요. 잘.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그 고등학교까지야 뭐 외우는 거고 이제 대학교 들어가면서 새로운 것들이 여러분들이 같이 판단을 해야 되는 게 많으니까 좀 유연하게 사고를 하십시오. 이제까지는 창의적이 않을지라도 대한민국 인구 구성상 여러분들 나이인 사람들은 전체 대한민국 국민 중에 굉장히 창의적인 그룹입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창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너무 위축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창의적인 사람은 자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막 이야기하는 사람이 창의적이지 않습니다. 이걸로는 이건 좀 덜 이야기하고 귀를 잘 듣는 사람이 창의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창의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공부 잘하는 사람이 그러면은 굉장히 창의적이냐? 자기 것만 합니다. 뭐 아주 천재 아니고는 자기 것만 계속 뒷답하니까 거기까지 간 거지. 이쪽 저쪽 봐가지고는 못 갑니다. 그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은 이런 문제들이 있다. 뭐 창의적이지 못하다고 스스로 가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공부 잘하는 사람이 창의적일 거라는 생각도 잘못된 가정이고, 그다음에 놀이 같은 경우 꼭 공부만 해야만 잘 된다. 뭐 이거는 저는 생각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잘못된 가정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회피하는 경우 이걸 하면 될까? 뭐 이런 것보다는 그다음에 여러분들 아직 젊습니다. 시도를 해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부정적인 사고가 있으면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긍정적인 사고가 있어도 된다고 생각해도 안 될 마당이에요. 좀 된다고 생각해도 안 되는데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긍정적 사고를 하고 일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잘못된 생각으로 이게 뭐 실제로 조사한 건가 봐요. 잠시만요. 포인트가 안 보이니까 또. 창의적이지, 자기가 창의적이냐고 물어봤을 때, 나 사인진영,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겠죠? 교사, 중고 대학생. 쭉 물어봤을 때, 어릴수록, 어릴수록 창의적이라고. 어릴수록 창의적이라는 말, 저희 집에도 꼬마들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훨씬 많이 하죠. 어쨌든. 그래서 어떤 자기 이야기하는데 주저함이 없어요. 생각하는데도 주저함이 없고. 점점점 이제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학교를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적어지긴 하죠. 현실적이 되는 거니까. 이러한 심적 장애를 극복할 수 있다면 연령과 창의성은 무관하다라는 게 일반적인 조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창의적이다. 창의적이라는 말이 좀 거부감이 있으면 그냥 내가 맡은 일에 충실히 생각을 하고 고민을 깊이 하십시오. 그러시면 됩니다. 창의적이라는 것은 어떤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정말로 많은 고민과 정말로 많은 문헌 조사와 이제까지 당연하다고 맞았다고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 사이들의 빈틈에서 나옵니다. 경계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정말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 정말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면서 기존에 모두가 당연히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뒤집어 볼 수 있는 사람들, 창의적인 거지 어느 날 갑자기 길 가다가 번뜩 하는 게 좋은 아이디어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기에는 이제 기술이 너무 복잡해졌어요. 기술이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고민의 시간도 깊어야 되고 어, 공부도 많이 하셔야 돼요. 예전에 구글에서 어떤 중역분이 한국에서 세미나를 했대요. 세미나를 했는데 어느 그 한국 교수님이 물어보셨답니다. 구글은 그렇게 여가 시간도 잘 주고 휴게실도 좋고 뭐 회사 분위기가 그렇게 훌륭하시다면서요. 구글 중역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일하면 회사 망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상을 해주는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을 엄청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월급 급여도 많이 주겠죠. 내부 경쟁 무심함. 급여를 받는 만큼 일은 해야 됩니다. 그 급여는 많이 받고 일은 안 하고 안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부하는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창의성이 비례한다. 네,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되는 방법 찾는 것보다 이건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건 저것 때문에 안 되고 그게 더 많습니다. 실제로. 실제로. 공부하는 것보다 실제로 경험이 많은 게 중요합니다. 해보는 거. 해보면 너무나 당연히 될 것 같은 경우도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저건 죽어도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식의 양과 창의성은 비례하는 부분도 있으나 그렇다 해서 반비례는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는 하되 열심히 자꾸 시도를 해봐야 되는 거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한테 가장 이제 인상적이고 문제에 대한 답을 빨리 생각해내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팀워크 활동을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막 좋은 아이디어들이 샘솟듯이 솟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10중 8구 내가 그 회의를 준비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다 보면 현실적인 제약 조건들이 막 커트합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막 봉쇄하는 거죠. 그죠? 그런 아이디어를 봉쇄 못하도록 공부를 안 하고 가면은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은 회의도 안 되고 그 팀별 활동도 아무것도 잘 안 돼요. 그다음에 하여튼간에 지식은 네거티브한 쪽으로 작용이 훨씬 많이 됩니다. 노는 것은 시간 낭비다. 시간 낭비는 아니지만 저는 크게 생각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아마 업무 분야나 이런 거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을 거예요. 다음에서 이것도 뭐 교재에 나와 있던 건데요. 한번 생각해 보면 다음 도형 가운데서 그 외의 것들과 구별해내는 도형을 원으로 표시해라. 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아마 이걸 동그라미 쳤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 다른 건 다 막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다른 건 다 한 편 긋기 한 번에 다 그을 수 있는데 얘는 아니고 구멍 뚫렸고 폐곡선인도 아니고 그 다음에 C번하고 2번은 얘네들은 허연데 얘네는 까만가? 그쵸? 그럴 수도 있고 얘는 사각형 모양인데 얘도 어떻게 보면은 꼭지점인데 얘는 사각형인 것 같은데 얘는 세 개인가? 또는 답을 하나만 잡으려는 성향이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답을 하나만 잡지 않고 뭐 이렇게 세 개를 잡아도 될까요? 세 개면은 너무 많나? 얘다 다른 건 다 직선인데 얘는 곡선이 있으니까 얘네만 뭐 허연 부분이 있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A, B, C, D, E 하면 도형 가운데서 그렇죠? A, B, C, D, E가 번호일 수도 있지만 A, B, C, D, E도 문자도 도형이고 아닐까요? 문자는 도형이 아닐까? 글쎄요. 여기서 뭐 창의성 공학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공학적인 인문하고 창의적인 이야기 자꾸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점은 아닐까?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이건 답은 없습니다. 없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선택하면서 어느 게 맞는지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잠깐 하고 이유 같은 것도 써보세요. 왜 그걸 선택을 했는지. 그렇죠? 요 다음에 있는 요 문제들도 그렇죠?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제 정답이 하나만 있던 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처음에 지금 저 하나씩만 찍더라고요. 그게 이미 저한테는 이제 정형화되어 있는 거죠. 정답이 여러 개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한 거하고 다른 정답도 당연히 나옵니다. 그거를 어떻게 고민할 거냐. 여기서 정사각형이 몇 개인지, 그렇죠? 그 다음에 아마 한 세보면 17개인가 봐요. 17개인가? 여기 답이 나왔는데. 그러면 17개 그 외에는 없을까요? 한번 잘 세보십시오. 17개는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세보십시오. 17개 이외를 찾는 사람한테는 크레딧을 좀 줄 수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 다음에 미로 A에서부터 B까지 가는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A에서 B까지 가는 길을 그려라. 그렇죠? 넘기면 답이 나올 텐데 답이 아니죠. 이게 문제. 답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에서 보는 것들도 나올 텐데 이것도 한번 직접 해보십시오. 그렇죠? 왜냐면은 그 구멍 뚫렸으니까 구멍 뚫린 대로 이렇게 찾아갈 수도 있지만 그냥 그런 말 없었죠.
그래서 처음에 아까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문제에 대한 답을 빨리 생각해내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편견이나 관습에 의해서 고정화될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깨려면 조금 한 템포 쉬고 원래 가지고 있던 문제의 질문을 한번 스스로 던져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다. 쉽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전형적인 답을 내놔요. 답 하나 고르고 그 다음에 뭐 이것도 뭐 세보면은 제 딴에는 막 이렇게 개수를 세는데 그 전형적인 답을 내고 미로 문제도 하자마자 저는 이 구멍 뚫는 거 아주 그, 그 길만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형화된 형태의 사람인 거죠.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길 바래요. 그래서 이런 무의식적인 가정이 새로운 방법을 가로막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새로운 방법 찾으실 수 있겠지만 이 문제들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존 생각 이런 것들부터 한번 극복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전 문제네요. 그렇죠? 요거까지만. 이걸 딱 보면은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이거는 마우스인데 여러분들 그 교재를 한번 놓을 테니까 이렇게 뭐 한번 써보세요. 내가 보이는 게 뭔지. 그렇죠? 이게 과연 무엇으로 보이는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보이는 게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이 처음 생각하신 그 답, 아주 정형화된 전형적인 답을 늘 적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답 이외에도 새로운 생각들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요. 오늘 수업은, 요번 시간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부분도, 2장 남았는데, 그죠? 2장 남았는데, 시간이 너무 길면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2장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오늘 수업, 이번 수업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이크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서 써야 되겠네요. 마우스하고 헤드셋하고가 그렇네요. 그러면 그것으로 수업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